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최병성 목사입니다. 한동안 최병성의 환경 리포트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환경 전국구로 활약하고 계시는 최 목사님이 취재와 강연, 집필로 워낙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셔서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포항 홍수 참사에 대한 최 목사님의 기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가 홍수 예방 대책으로 내건 댐 건설이 무용지물일 것이라는 과학적인 분석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의 환경 전문 시민 기자인 최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포항 홍수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우리는 포항 홍수 참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너무 바빠요. 뭐 전국을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 거죠? 예, 지난주 단양에 가서 화요일 날 시멘트 포럼 했고, 예, 목요일 날은 그 포항 가서, 포항 MBC 가서 포항 냉채 홍수 원인에 대해서 예, 시사 토론 했고요. 예, 예. 또 금요일 날은 어디 갔었나? 금요일 날은 서울 가서, 산사태 산림정책 그 발표를 했고, 이러고 살고 있네요. 아니, 언제 또 취재해서 또 언제 또 글을 쓰십니까? 예? 그게 뭐 취재해서 기사 쓸 것만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아이고, 그래도 그 건강 좀 챙기셔야 될 텐데. 네, 뭐 괜찮아요. 네. 그래요. 오늘 최병성의 환경 리포트에서 다룰 주제는 포항 홍수 참사인데요. 지난 9월 30일에 오마이뉴스에 쓰신 기사에 대한 반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목사님이 쓰신 기사 제목처럼 포항 참사 진짜 원인, 처참한 현장에 남은 결정적 증거, 이 때문이겠죠? 네, 그게 기사가 굉장히 큰 반응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게, 아, 그러니까, 많은 방송국들이 연락이 오는데, 예, 예, KBS 시사직격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예, 예. 이렇게 저처럼 쓴 기사가 없다. 그리고 나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아, 없다. 아, 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좀 포인트를 딱 두고,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자연재해, 비가 많이 왔다. 음, 자연재해 쪽에 초점인데, 예, 저는 예,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이지만, 예, 예.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이야기하기에 부족한 게 많다. 여기는 아, 인재, 사람의 음, 자연, 과도하게 하천을, 음, 건드려서 만든 인재다. 라고 저는 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기사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 당시 포항 홍수 참사 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되짚어 주시면 어떨까요? 포항에 집중적으로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홍수 범람하고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는데 예, 예. 그중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이 이제 냉천이란 곳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포스코 바로 옆이죠. 예, 예. 포스코를 끼고 흐르는 하천인데요. 예, 바로 예. 그 냉천이 범람해서 한 아파트는 갑자기 들어차다 보니까 예, 예. 많은 분이 뉴스 보셨듯이 예. 차를 빼들어 갔던 주민들이 그대로 지하 주차장에 갇혀가지고 7명이 돌아가셨고요. 또 아이고. 옆에 아파트는 또 한 명이 돌아가셨고,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예. 냉천이 범람하게 되니까 예, 예. 도시 자체가 물에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상가가 물에 다 잠겼고, 예, 예. 그다음에 상가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이제 현대인의 음, 필수품이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도 바퀴 정도에 물이 차면야 다시 사용 가능한데, 이제 엔진까지 엔진까지 차면은 물이 그냥, 차면 이제 그죠. 폐차를 해야 되는데요. 엔진 아, 이상까지 다 물에 차다 보니까, 거의 주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거의 폐차해야 된다. 피해가 라는, 엄청났겠네요. 인명 피해는 예, 물론이고, 재산 그렇죠. 피해도.
홍수라는 게 그냥 단 사람의 목숨만을 잃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거기에다가 포스코가 물에 잠겼죠. 국가기관산업인 포스코가 물에 잠겼다. 아직도 복구 중이다. 지금도 홍수 끝난 지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두 달 지났죠. 예, 지금 그 안에 지하에 모터들 꺼내서 거기 모터에 잠겨있던 것들, 아직도 청소 중에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자연적 재해보다도 인재에 가깝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현장 취재하시면서 찾은 결정적인 증거, 무엇인지요? 첫 번째는 무엇인지 우선. 현장에서 찾은 결정적인 증거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차후에서 이제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이제 제가 기사 써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결정적인 인재인 이유를 이제 바로 찾아낸 게 이제 옛날 지도. 그럼 과연 지금의 냉천은 굉장히 작고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보통 하천이라는 게 상류가 좁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넓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의 흐름에 의해서 그게 다 자연적 현상인데 자연적인 모습이죠, 그게. 강의 모습이고. 냉천은 어떤 모습이냐면 중상류의 폭이 하천 폭이 150m, 160m가 돼요. 근데 조금 내려오면 그 하천 폭이 100m로 줄어들어요. 왜 그런 거죠? 하천을 인위적으로 좁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번에 7명이 돌아가신 그 아파트를 딱 지나치면 다시 150m, 160m로 다시 늘어나요. 그리고 다시 또 그 하천이 조금 지나가면 포스코 있는 데에서 95m로 줄어들면서 오른쪽으로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들쑥날쑥한 하천은 생전 처음 봤고 완전 깔때기 영상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병목 현상이 일어나 물길이 150m의 물길이 100m로 줄었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엄청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통.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옛날 하천은 어떤 모습일까 싶어서 제가 국토지리원이나 이런 데서 뒤져가지고 지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952년 항공사진을 찾았고 1969년 항공사진을 찾았고 1977년, 1984년, 그다음에 2014년 이렇게 순차적인 지도를 찾았는데 바로 여기에 홍수의 원인을 찾았어요. 뭐냐면 1952년 지도를 보니까 냉천이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강 유역이 상당히 넓은가 보죠? 네, 지금은 한 100m 폭인데요. 지금 그 폭이 그거의 4배 이상의 폭이 넓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천 폭이 넓었는데 그거를 100m로 좁혔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범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범람한 거예요. 그 큰 하천을. 그럼 그 큰 하천을 77년 사진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피해가 7명이 돌아가신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원래 물이 흐르던 자리예요. 그냥 거기가 그냥 산이나 밭이 아니었고 그냥 물길이었는데 물길을 제방을 쌓고 거기에 매립을 해서 논으로 하고 77년 사진에 보니까 논이었어. 2년 사진에는 물길이었고 77년 사진엔 오른쪽 제방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논으로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아파트를 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방을 쌓았을 텐데 그것도 무용지물이었던 거네요. 워낙 급작스럽게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지금 포항시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80년 빈도의 홍수를 계획했다. 저희가 지방하천이니까. 근데 80년 빈도를 넘는 홍수가 그 때문에 자연재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방을 쌓아요. 큰 하천을 줄이고 직선화하죠. 직선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방을 쌓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방이 홍수를 막아준다라는 착각 속에 많은 집들이 도시가 그다음에 시설들이 제방 옆으로 밀집하게 되죠. 점점점 와요. 근데 항상 그 제방의 높이 이내로만 비가 오란 법이 없잖아요.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계획 홍수기.
예, 예. 자, 계획홍 수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제방만 넘치겠죠. 믿고 도시가 개발됐고 많은 인구가 예, 밀려왔고 시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예. 예전에는 발생하지도 않을 피해가 예, 예. 대규모 피해와 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그런 인간이 의미에서 잘못된 인재.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예, 예. 하천을 잘못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인재가 발생한 거다. 물은 원래 자기 물길을 찾아간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물은 기억을 했던 거죠, 자기 길을. 예. 근데 이번에 또 재밌는 거는 지도를 보면서 찾은 건 이거였어요. 예, 예. 52년, 69년 항공사진에서는 원래 자연 하천 그대로였어요. 굉장히 넓은 하천. 77년 항공사진에서는 우측에 이번에 아파트 피해를 입은 그 아파트 있는 우측 우암만 제방을 쌓고 논으로 만들었어. 근데 건너편 반대편은 자연 그대로 제방을 쌓지 않고 자연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자연 습지가 조성돼 있었겠네요. 네. 80년도에 들어서 양쪽 다 막은 거죠. 양쪽 다 그러니 또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을 양쪽으로 좁게 직선화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자연재해. 예. 인재지. 명백한 그렇죠. 인재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강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고 그러면서 이제 좁아졌던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와 하천을 이렇게 만든 국토부와 포항시의 100%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더 줄어들고 지금의 모습이 된 거는 이명박 정권과 뭐 연관이 있다면서요. 이제 여기에 이제 고양해강 사업으로 이제 4대강 사업을 그동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명박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다른 4대강 유역에만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지역에서 불만이 생기니까 고양해강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하천들은 전국 어디든 다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에 고양해강 사업이다 해가지고 지역마다 이제 부스러기들을 떨어뜨려 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냉천도 고양해강 사업으로 하천을 건드렸어요. 4대강 사업을 본딴 흉내낸 지역 자그마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치수가 아니라 고양해강 사업은 치수가 아니라 친수였죠. 놀이시설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포항시는 오히려 하도를 준설해서 홍수 능력을 키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양해강 사업 이전과 이후 사진들을 좀 많이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포항시의 주장처럼 갔다가 매립을 해서 하상을 올리거나 한 곳은 드물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강물은 강에는 나무가 있고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양해강 사업으로 여울을 5개 만들고 콘크리트 여울. 그러니까 그냥 콘크리트를 쳐 바른 거야. 여울이라고 한 게 콘크리트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 바르고 돌을 해는 거죠. 그다음에 고양해 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다음에 어도를 만들고 해서 어도가 4개 만들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양쪽 가운데는 그렇게 했는데 양쪽으로는 모든 버드나무니 이런 거 싹쓸이 해버리고 그냥 잔디밭과 축구장과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겠죠, 그냥. 예, 바로 빠르게. 네, 바로 이거예요. 유속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런데 냉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포항이니까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예. 냉천의 길이가 13.4km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 하천인데 바닷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이 해발고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400m. 비가 급격한데 거기에다 직선화까지 했으니까. 네. 해발고도가 차이가 크고 하천이 짧다 보니까 유속이 빠른데 그 유속이 빠른 하천에다가 직선화했어. 그다음에 거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네, 고속도로. 바로 할 거예요. 하천물이 그냥 미끄럼을 타고 하루 내려가면서 하루에는 더 큰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더 큰 피해가. 그럼 고양해강 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291억, 한 300억이 넘게 들었어요. 300억. 300억 넘게 들었는데 300억이 그냥 싹 날아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파놔야 되니까.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요번에 이제 그 7명 돌아가신 아파트 건너편에는 이제 포항시는 높이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요 지점, 이 피해를 입은 이 지점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산책로를 만들었잖아요. 산책로는 평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건너편 쪽에는 이 산책로가 타원형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근데 산책로 수면에서 산책로 높이는 얼마냐면 2m나 돼요. 이거 높인 거죠. 수면에서 산책로 높이가 2m. 그다음에 산책로에서 제방까지 높이는 1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 그 아파트 피해 입은 아파트 부분에는 그 소사를 올렸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산책로 수면에서 이 산책로로 2m를 올렸는데 콘크리트 그 블록화환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타원형으로 이 아파트 방향으로 튀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럼 뭐 그냥 속엔 그쪽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다리 문제도 좀 지적을 했던데 그것도 한번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홍수 원인이 여기 있어요. 바로 다리, 방금 말씀하신 냉천교입니다. 바로 이 냉천교 부분인데요. 냉천교 부분에서부터 포항제철, 포스코가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포항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항시의 그 자료를 보니까 범람 원인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포스코 건립에 따른 유로 변경, 하천폭이 좁아지고 못 끊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스코가 거기에 그 자리를 들어서면서 하천, 원래 그 포스코 자리 하천이 살짝 그 옛날 지도에 보면 이렇게 넓었던 하천이 내려와서 포스코 자리에서 이렇게 휩니다. 근데 그거를 포스코가 살짝 더 밀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포항시는 포스코가 하천을 꺾었기 때문에 좁아져서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사진을 보면 포스코가 있는 자리에서 하천이 넓어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냉천은 지금 냉천교가 있는 그 지점, 포스코 그 지점에서 하천이 다시 좁아졌어요. 포스코 지점에서 하천이 좁아졌고 하천이 휘어버렸어요. 옛날 사진에. 옛날 사진에도. 근데 포스코가 살짝 우측을 더 꺾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 포스코가 원인이 되려면 포스코가 하천을 꺾어서 주변 피해 홍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려면 포스코가 물을 꺾어서 물이 막혔다 그러면 물이 상류로 굉장히 역류돼서 올라가서 피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찍은 영상을 보면 그냥 거침없이 물이 내려가요, 아래로. 그러니까 포스코의 물길을 꺾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포스코가 꺾은 거는 뭐예요?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자기들이 입은 건데 사실은 포스코가 꺾어서라기보다도 그 원인은 바로 냉천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냉천교가 뭐냐면 왜냐면 보통 그 하천 얘기가 굉장히 좁고 낮아졌잖아요. 작아졌어. 그렇죠. 그러면 다리가 물이 잘 통수가 되도록 아치형이 되죠. 중앙에 올라간 아치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류의 다리들은 그렇게 약간 살짝 꺾은 아치형인데 하류에 있는 이 냉천교는 아치가 아니라 평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제가 손을 들면 내 손이 닿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교각이 많아. 다른 상류에 있는 다리들은 교각이 2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교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우측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제 양쪽에 산책로가 엄청 높이 놨어요. 그러니까 교각도 많으다가 양쪽에 산책로를 엄청 높이 쌓아놨고 주차장과 잔디밭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요번에 비에 뭐가 떠내려왔어? 나무들이 떠내려왔잖아요. 그 냉천교 밑을 딱 보면 교각 속에 나무 등걸리로 꽉 잡고 냉장고가 차 있어요. 건물이 차 있어. 교각이 냉천교의 교각이 뭐예요? 물길을 막았죠. 걸림돌. 걸림돌 역할을 했네요. 교각이 없으면 물길이 그 좁은 데라도 흘러갈 텐데 교각이 많으니까 나무가 걸리면서 물길을 막은 댐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양쪽에 그 좁아진 하천에다가 또 산책로를 쌓았으니 홍수 면역은 더 좁아졌죠. 그래서 거기서 막힌 물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포스코로 다 흘러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는 바로 인지예요. 네, 그렇군요. 그 포항시는 그 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 이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 분석도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이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원인 분석을 해서 홍수 예방 대책으로 뭐 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요. 이런 처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홍수가 나자마자 그 포항시에서 흘러나온 대안이 상류에 댐을 세워서 그래서 위에서 물을 담아주면 하류에 물이 내려가는 양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홍수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항사댐을 세우겠다고 한 거죠. 근데 이 항사댐은 옛날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됐던 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살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항사댐은 제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기다. 왜 그렇죠? 포항시가 그 시민들에게 우리가 홍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에 불과하다. 결코 포항시 그 냉천의 홍수를 결코 다 넘고 막을 수 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해요. 왜냐면 그 상류에 그 냉천 상류에 보면 오어지 저수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항사댐이 어디 들어서냐면 오어지 저수지 위에 들어서요. 근데 그 오어지 저수지가 오어지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길이 그 유역의 물길이 세 갈래예요. 딱 손가락 세 개처럼 갈라진 손가락처럼 세 갈래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항사댐은 어디 들어서냐면 그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럼 양쪽의 물길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댐이 있으나 마나 그냥 물길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추태호 교수님 이 물관리 전문인 부산대학교 추태호 교수님한테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딱 확인하시고는 불가능하죠. 있으나 마나한 댐이네요. 하시면서 유역 면적을 계산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수치 계산은 또 잘 못하잖아요. 전문가니까. 근데 교수님이 전문가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 계산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냉천의 유역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78.03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포항시가 900억 예산이거든요. 이 댐 예산이요. 항사댐. 그 900억 예산을 들여서 댐을 세우려고 하는 이 항사댐 유역 면적이 얼마냐면 6.8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냉천 전체 유역에서 얼마가 되느냐면 78.03 대비 6.8은 겨우 8.7%예요. 그거 가지고는 뭐 도저히 거의 앉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8.7%의 물을 막아서 무슨 냉천의 그 지역의 홍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대안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4대 항사하면서 들고 나온 주장이 뭐예요? 물그릇. 그 물그릇 논이죠.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그릇을 모래를 파놓고 다시 물을 채웠으니까 이제 더 위험해진 건데, 맞아. 이제 냉천에 대책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그릇을 키운 거예요. 워낙 큰 하천을 작게 만들었어. 그다음에 제방도 너무 낮게 만들어서 물그릇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큰 비가 오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이미 제방을 쌓고 그다음에 주변 도로가 들어섰고 도시가 들어왔어요. 냉천 주변으로는 하천을 물그릇을 키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냉천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하상을 냉천 안에 하상을 다 파내야 돼요. 하상을 지금 고양이양 사업인이 잔디밭이니 운동시설을 다 만드는 것을 아까워도 어쩌다 비가 한 번 와도 그 어쩌다 한 번이 인명 피해와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야만 한다. 그럼 300억 대는 그 공사에서 그 만든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 그 300억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에 지금 피해는
300억이 아니라 조가 그렇죠. 조 단위가 넘는 피해를 가져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의 차량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제방을 높이 올려야 돼. 제방이 지금 너무 낮아요. 화산을 걷어내고 제방을 올려서 물끝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예. 냉천 자체가 워낙 큰 하천이었어요. 예전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 하천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제방을 올려도 전체를 큰 비가 올 경우는 감당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게 필수인 게 그럼에도 넘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그릇을 키워놓으면 넘치는 양이 줄어들죠.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피해를 줄어들죠. 피해가 침수되더라도 자동차 꼭대기까지 침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수량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일단 그게 1차 가장 중요한 거고요. 2차는 이제 각 집합단지,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이 집합 건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담장을 옛날에 우리 담장에 보면 콘크리트 담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블럭 담장. 그처럼 차수벽을 세워야 돼요. 적어도 1.5m 이상씩. 그다음에 포스코 역시. 포스코가 제일 하류에 있잖아요. 하류에 있다 보니까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국가기관 산업이고 한번 그 피해를 입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포스코가 담장을 전체를 차수벽 콘크리트 차수벽을 하고 그 경관상금 보기 싫으니까 나무를 주변에 나무를 심어야죠. 나무를 심어서 차수벽 경관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안에 그 나무 안쪽으로 콘크리트 차수벽을 해서 이 홍수 피해를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야지만 된다. 그다음에 포항시 계획 중에 보니까 빠져 있는 게 이번 포항시의 홍수 포스코를 물에 잠기게 한 냉천교를 새로 세워야 돼요. 냉천교는 아치형으로. 네, 냉천교는 교가 아니에요. 댐이죠. 그건 냉천 댐이에요. 그런 댐이기 때문에 댐으로 물길을 막아 포스코와 주변 하류 지역에 그 홍수 피해를 가져오는 냉천교를 새로 건립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아치형 대형 댐으로 더 규각을 높이고 아치형을 해야 된다는 이 계획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건 바로 내년 지금 당장부터 저는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지 그 다리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내년 여름에 빗물을 안 막죠.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홍수 참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정리하시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늘 기후위기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다. 라는 거는 뭐 요즘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도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해안 저지대를 매립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있고 하천가를 매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만금. 말 따로 행동 따로 뭐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새만금이 방파제 하나 믿고선 지금도 방파제보다 1.5m가 더 낮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수위가 되고 요번처럼 만조가 되고 비가 올 때 그다음에 동진강 만경강에서 빗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새만금에 지금 건립 중인 도시는 그냥 물도시가 되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차겠죠. 네, 이런 너무나 뻔한 사실 앞에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 그려내면서 자연재해 이야기만 하겠죠. 새만금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큰 재앙들이 발생할 텐데요. 산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좀 이렇게 산을 건드리거나 그다음에 해안가, 강가를 건드리는 이런 기후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고민하고 좀 자제하면서 도시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탓하지 말고 인재를 만들어내는 이 잘못을 지금부터라도 줄여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고군분투 하시는데요. 건강도 뭐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옥체를 보존하셔야죠. 옥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최병성 목사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그 최 목사님의 그 보도 내용, 말씀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기사를 쓰신 목사님을 또다시 우러러보게 됩니다. 뭐 소속된 환경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커녕 전국을 오가면서 자발적으로 취재하는 데 드는 교통비조차 자비로 부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구원과 지원 요청이 쇄도해서 그 몸이 10개라도 견디기 힘들 지경인 것을 저는 그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쪼록 그 건강은 챙기시면서 활동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이 최병성 목사님에게 교통비라도 보내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최 목사님의 기사를 링크할 예정입니다. 그 링크 값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 목사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